일산백병원 영양사 이은영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사실 참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제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산부터 달려왔습니다. 어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식사하시고 살짝 이제 좀 나른하고 이제 언제 끝나나, 이제 집에 그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실 시간인데, 제가 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한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식사요법 기본적인 내용을 앞에 좀 잠깐 할게요. 그래도 교육을 다 받으셨겠고 식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뇨를 관리할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 식사 원칙이나 식사 계획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 있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조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혈당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뭔가 좀 획기적인 식품 같은 거에 대해 관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기능 식품을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식사요법의 목표 다 아시지만 정리 한번 하면, 자, 혈당과 혈중 지질 수준을 정상으로 잘 유지를 하고요. 이걸로 할게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도 좋게 유지하고, 체중도 너무 이렇게 살이 쪘거나 말랐거나 하지 않게 좀 바람직한 체중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막아서 결국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 이게 식사요법의 목표입니다. 잠깐만요. 안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식사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알맞게 먹고 골고루 균형 있게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한 것도 적절히 공급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 거기에다가 운동, 약물 요법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식사요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식사요법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맞은 열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칼로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난 몇 칼로리 먹어야 된다, 다 알고 계신가요? 몇 칼로리다. 이 칼로리는 개인마다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 당뇨병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는 보통 2,500칼로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영양 권장량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기본으로 2,000칼로리는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사이즈별로 다 다르듯이 한 가지 옷 만들어 놓고 전 국민한테 다 그거를 입어라, 남자 옷, 여자 옷, 이렇게만 나눠 놓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른데 개인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체중은 표준 체중에 어느 정도 맞춰서 칼로리를 계산을 합니다. 필요 열량을. 거기에다가 많이 움직이는 사람, 조금 적게 움직이는 사람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안 움직여도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체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뺄 거냐 아니면 살을 좀 찌울 거냐에 따라서도 필요 열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칼로리를 기본적으로 한 2,500 먹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거 너무 많아요, 1,200만 드세요, 그러면 지키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평소 드시는 섭취 열량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잘 지키실 수 있는 열량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 남자 키에 따른 표준 체중과 열량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남자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0이다. 그러면 표준 체중은 한 60, 한 2, 3kg, 2, 3, 4kg 정도가
적절한 체중이고 그럴 때 필요한 열량은 한 1900칼로리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본인의 키에 체중하고 보니까 비슷하세요? 예. 자, 나는 표준 체중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는 정상 체중 범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kg라고 했으면 거기서 한 6kg 정도 더하기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정상 체중이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이 초과되셨다 싶으시면 사실상 체중을 조금 조절하실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별로 안 계시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여자분 걸로 볼게요. 자, 여자분들 키에 따른 표준 체중과 열량도 한번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저는 키가 한 16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표준 체중보다 조금 넘치랑 말랑해요, 막. 그래서 많이 먹으면 넘치고 조금 신경 쓰면 거의 딱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요 열량이 한 1700 정도 됩니다. 자, 어떠세요? 평소에 알고 계시는 필요 열량하고 얼추 비슷하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동량이라던가 사실은 그런 거 체중 조절을 위한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거라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평소에 내 체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목표 정도는 세워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열량을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를 먹자. 근데 이 칼로리를 먹는 방법이 다양하죠. 나는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많이 먹을 테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밥 힘으로 살고 싶어. 밥을 많이 먹을 거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영양소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먹는 방법, 영양소의 종류별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영양소는 다 아시겠지만 뭐 5가지 영양소로 나눕니다. 당질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좀 다르게 말하면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개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다 다양한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3가지는 에너지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를 구성해서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 그리고 그 외에 신체 활성이나 뭐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 등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영양소도 소홀히 할 게 없다예요.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우리 몸이 아유 나는 다 컸어, 더 안 커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유지하는데도 분명히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사 조절은 당연하죠.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신체의 모든 역할을 할 때 이런 영양소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영양소마다 이렇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지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아주 예쁜 핑크색. 요건 단순당이에요. 단순당은 먹자마자, 요게 지금 먹고 나서 요게 시간입니다. 먹자마자 순식간에 혈당이 쫙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어떤 때 먹어야 되느냐? 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당을 갑자기 올려야 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혈당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빨리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단순당이 필요하지요. 근데 평상시라면 굳이, 그쵸?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우리는 바라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요, 이렇게 혈당이 그래도 약간의 소화 시간을 두고 나서 올라갔다가 한 2-3시간 아니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과일 좀 더 달죠. 과일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요. 곡류라 그래서 밥이나 뭐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그다음에 우유는 조금 더 뒤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우유는 탄수화물만 들은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이 같이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혈당을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 떨어졌다, 우유 까먹어야지. 안 돼요. 우유로는 저혈당을 빠르게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쉽게 말하면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천천히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혈당을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방 볼게요. 지방은 혈당을 별로 안 올리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별로 뭐 올라가지도 않네. 그쵸?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올라가요? 쭉쭉쭉쭉 계속? 꽤나 길게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6시간이면 사실 그 다음 끼니 밥 먹을 때 아닌가요? 아침 먹고 나면 6시간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때 혈당이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방이.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그 뒤에까지 꾸준히 계속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도 별로고 늦게까지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적당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 끼니 밥 먹을 때 적당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당히 좀 저희가 말하는 좀 좋은 비율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로 섞여 있는 식사를 하시도록 권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부터 조금만 더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당질이라고도 얘기하고 탄수화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탄수화물과 당질이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중에 혈당을 높이는 중요한 성분이 당질이라서 그냥 당질과 탄수화물을 그냥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g당 4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내는 에너지원이고 식후 혈당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영양소라서 혈당 조절을 하려면 이 당질 섭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드시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거고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이것은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여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도 결국엔 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곡류, 우유, 과일 또는 뭐 단순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단순당이 주요 당질 식품입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근데 단백질은 정확히는 아까 당질도 4칼로리지만 단백질은 칼로리로 보지는 않아요. 열량은 내지만 하는 역할이 당질과 다르게 성장이나 신체 조직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당이 양호하다면 아까 보였던 그래프처럼 혈당을 한꺼번에 확 올리지도 않고 뭐 그래서 혈당에 대한 영향은 적은 편이에요. 단백질은. 근데 이제 혈당 조절이나 대사 목표에 따라 뭐 식습관에 따라 개별화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단백질 잘 드세요라고 했더니 고기만 챙겨 드셨다. 그럼 잘못하면 고기가 좀 기름기 있는 고기 드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위험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얘기 나왔잖아요. 고지혈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위험이 또 증가할 우려도 있다. 자, 세 번째 지방인데 지방은 아까는 탄수화물 단백질은 1g에 4칼로리인데 얘는 9칼로리가 들어갑니다. 즉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다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식후 혈당 상승 자체는 많지 않지만 과잉 섭취하면 이상 지질 혈증이나 비만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뭐 트랜스지방산이라는 거에 이런 지방산들은 조심하고 가능하면 불포화지방산 드세요라고 해요. 근데 불포화지방산이 주로 어디 들었느냐?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는 그냥 뒀을 때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뭐 콩기름, 뭐 요즘 뭐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식물성 기름,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동물성 기름이지만 생선 기름 이런 것들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이제 비타민, 무기질은 생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고 허용 범위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타민 이런 거 조금 먹어줘야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뭐 먹는다, 먹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불필요해요. 굳이 비타민이나 무기질 성분 그런 보충제를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잘 하신다면. 근데 몇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엄격히 채식주의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드시는 식품 자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는 경우, 그다음에 임산부나 급성장기 아이들처럼 영양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보충하는 것이 좀 도움될 수 있고요. 일상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은 굳이 비타민제 이런 거 사셔서 드실 필요는, 물론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도 좀 일정하게, 그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도 좀 일정하게, 양도 좀 일정하게 드시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특히나 인슐린을 맞는다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중에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 자칫하면 저혈당 올 수 있어서 이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고려할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다음 식이섬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위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식이섬유 위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넉넉히 늘려 드시란 뜻입니다. 자, 식이섬유가 뭘까요? 식이섬유. 아까 저희 점심 식사 식단에도 섬유소 섭취 좀 늘릴 수 있게 메뉴 구성이 잘 되어져 있기는 하던데,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에 들어있는데 섬유소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쉽게 말하면 잘 안 잘라져서 이빨 사이에 막 끼는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콩나물이라든지 뭐 배추에 있는 배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인간은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먹어도 우리 몸 안에서 위를 지나가서 위를 통과해, 위장관을 그냥 통과해서 그냥 일명 쉽게 말하면 똥으로 버려지는 거고요. 우리 몸 안에 피 속으로 못 들어와요, 식이섬유는. 그럼 먹어서 버려지는 걸 왜 먹어? 먹어서 뭐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도 않는 걸 왜 먹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위장관을 통과해 내려가면서 그냥 지나만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배를 부르게 해줘요. 포만감을 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기름기 같은 것들도 이 섬유소가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왜냐하면 같이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그리고 포도당 흡수되는 것도 막 얘가 막아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지나가면서 포도당 알갱이를 보고 야, 너 이리 와 이래서 막 뺏어갑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변비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이런 좋은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전곡류라는 건 이제 껍질이 그대로 있는 알갱이 곡류요. 현미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이런 잡곡 종류랑 과일, 채소, 콩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넉넉히 드시면 되고, 과일의 경우만 단맛이 있어서 정해진 양을 드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아시죠? 나트륨 어디 들어 있어요? 소금의 주 원료잖아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이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위 식품이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등의 양념, 젓갈, 장아찌, 김치 등의 반찬, 찌개나 탕 등의 국물,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 많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자, 술 좋아하시나요? 술?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후딱 지나갈게요. 그럼 자, 술을 많이 드시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체중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중성지방도 올라갈 수 있고 간질환도 생길 수 있고 뭐 다 몸에 좋지 않은 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공복에 섭취 시 빈속에 술 마시면
당이 떨어져요. 저혈당이 와요. 새벽녘에 왜 보면 밤 늦은 시간에 술 한 잔 드시고 나온 사람들이 막 포장마차에서 막 국수 드시는 거 보셨어요? 당이 떨어져요. 빈속에 막 술 마시고 한참 그러고 나면 그 시간대에 당이 막 떨어지고 막 뭐 그런 게 먹고 싶어서 그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새벽 2시에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는 게 당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난 뭐 혈당 낮추고 싶으니까 술 먹어야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복 섭취 시에는 저혈당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그렇다고 안주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다음 체중이 늘어나고 피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알코올은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될 때 한두 잔 이내로만 섭취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한두 잔을 먹느니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시작되면 조절이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아예 그냥 술은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감미료요. 단맛. 사실 단맛은 인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요. 엄마가 단 걸 먹으면 태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활동량이 막 늘어난대요. 태동이 막 늘어난대요.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맛을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단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도 좀 달달한 것도 먹고 싶은데 꼭 블랙으로만 먹으라 그러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많이 좀 좋아졌어요. 혈당을 안 높이는 감미료가 많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단맛을 내면서도 전반적인 이제 열량이나 당질 섭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미료들이 있어서 적당히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게 이제 제로라는 이름 붙은, 그렇죠? 그런 간식료 많이 나왔잖아요. 한참 제로가 인기를 끌어서 제로가 들어있는 간식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막 초콜릿, 뭐 캐럿, 뭐 이런 것들, 젤리도 제로로 나오고 쿠키도 제로로 나오고. 근데 사실 제로라고 해서 열량이 제로인 건 아니고요. 당분만 제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간식을 선택할 때 와 제로다, 제로야 신난다 이러시면 안 되고, 당류만 빠진 거니까 다른 건 어떤 게 들어갔나 한 번씩은 보셔야 되고, 일단 그래도 당류가 빠졌으니까 조금 마음은 편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열량이 있는 감미료 중에는 이 뭐 당, 알코올, 쉽게 말하면 자일리톨 이런 것들은 사실 칼로리가 좀 있어요. 제로는 아니고 열량이 아예 없는 그런 감미료들이 있거든요. 뭐 그린 스위트나 화이트 스위트 같이 전통적으로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아스파탐 종류가 있고, 뭐 수크랄로스나 아세설판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량도 제로고 당류도 제로면 금상첨화고, 그 다음에 당류는 제로인데 칼로리는 좀 있으면 요 칼로리가 지방이 많은 건지 당질이 많은 건지 한 번쯤은 보시고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막 지루한 얘기가 계속 되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올바른 식사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으로 규칙적으로 먹자. 뭐 다 아는 얘기지요.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꿀이나 설탕이나 등등의 단순당 섭취는 좀 조심하자. 식이섬유 많이 먹자. 그래서 우리는 채소도 많이 먹고 밥도 이왕이면 잡곡밥 먹고, 동물성 기름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이왕이면 살코기 먹고, 뭐 닭고기 같은 거 있으면 껍질도 좀 빼고 먹고, 그다음에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더라. 혈압 올라가면 합병증 위험 올라가서 위험해서 안 좋다. 그래서 소금 섭취 줄이고, 술은 가급적 금주하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칼로리를 어떻게 먹느냐? 몇 칼로리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교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식으로 식품교환표 이용하는 방법만 쑥 얘기를 할게요. 식품교환표는 식품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영양소 구성이 같은 것끼리.
들어보셨죠? 식품교환표. 다 아시죠? 식품교환표에 들어있는 식품군 6개 식품군도 아시죠?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 나 이거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식품은 같은 교환군 안에서는 바꿔 드실 수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싫은 날 빵 먹을 수도 있고 밥 먹기 싫은 날 국수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이거 거꾸로 다시 말하면 밥도 먹고 빵도 먹으면 그거는 밥을 2번 먹은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육류군이라고 얘기해서 뭐 어육류군 안에서는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두부를 먹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양사들은 그냥 편하게 고기 드셨어요? 고기 반찬 드셨어요? 그러면 그 저희 생각은 고기 반찬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 고기 안 먹었어. 나 그냥 생선 먹고 왔는데 이러시면 그거 2개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소, 지방, 우유, 과일. 자, 그래서 열량별로 드셔야 되는 양을 이렇게 정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볼게요. 정리 한번 이렇게 요 표 보면서 얘기해 보죠. 자, 1900칼로리라고 치면 곡류군은 하루에 저희가 9단위를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9단위를 3끼로 나누면 한 3, 3, 3 하면 똑같이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자, 곡류군 한 단위에 밥 3분의 1공기가 기준 교환 1단위라서 3배하면 밥 한 공기씩 3끼 먹으면 된다. 이렇게 나누게 한다는 거죠.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단위를 먹는 것을 하나, 2개, 2개 이렇게 나눠서 고기 한 토막, 점심에는 2토막, 저녁에도 2토막. 채소는 7단위인데 7단위를 정확하게 세기보다는 넉넉히 드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끼 반찬으로 한 2-3가지 정도씩은 챙겨 먹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이나 우유나 과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은 양이 허용되지 않아서 조리할 때 소량씩 쓰시고 튀김이나 전 같은 조리법만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우유랑 과일은 하루에 2단. 이게 지금 1900의 경우예요. 우유나 과일은 하루에 2단이라 식후 간식으로 한 번, 과일도 한 번 먹자. 이렇게 정해지는데 요게 190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칼로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00이다. 그럼 곡류군이 1900에 비해서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밥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대신 어육류는 5개에서 5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채소나 지방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500칼로리를 먹을 거고 한 사람은 1900칼로리를 먹어야 되면 반찬은 똑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5개 똑같잖아요. 고기도 똑같고 채소도 똑같고. 밥만 1500칼로리 드시는 분이 밥만 조금 줄여 먹으면 돼요. 그리고 우유랑 과일은 어때요? 자, 1900 먹는 사람은 하루에 2개씩 먹을 수 있고 1500 먹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다른데 밥상을 어떻게 다 다르게 차리냐 이게 아니고 같은 반찬을 준비해 놓고 양만 좀 조절해서, 특히나 곡류, 우유, 과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열량별로 칼로리를 맞추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사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차림 한번 차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상차림을 예를 들어드리긴 하는데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매끼 반찬 다르게는 못 차려 먹죠. 그래서 그냥 있는 반찬 갖고 드실 때 양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해. 나 이렇게는 못 먹겠다 하시면 아주 더 간단하게 접시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점심에 비빔밥 그릇 말고 이렇게 둥그런 접시 있었잖아요. 그런 접시에다 밥을 한번 차려 먹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접시를 절반을 딱 나눠요. 절반은 뭘로 채운다? 채소나 나물로 반을 채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 재료라고 저희가 콩나물, 무생채, 시금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밥이 있는 바람에 밥을 먼저 반을 탁 채우고 지나가시는 바람에 그게 어려웠는데, 사실상은 그 접시법으로 하려면 밥이 좀 끝자락에 있어야지 조절하시기가 쉽긴 합니다. 그래서 접시의 반을 나물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반을 또 반 잘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반은 고기나 생선 같은 반찬을 놓고 나머지 반에다가 밥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차리면
얼추 너무 과잉이 되지 않게. 근데 이제 요 접시 사이즈는 사실상 뭐 요만한 접시도 있을 수 있고 큰 접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접시 보니까 적절하더라고요. 그 정도 집에서 쓰는 접시 중에 한 중간 접시 정도 분량으로 하셔서 반은 나물, 그 중에 또 남은 한 4분의 1은 고기나 생선 반찬, 4분의 1은 밥 이렇게 담아 드시면 얼추 맞고요. 거기에다가 간식으로 우유랑 과일을 여자는 하루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남자는 한 2번씩 먹는다고 치면 대략 칼로리별로 식사 구성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근데 너무 귀찮아요. 사실상 저도 저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도 나이가 이제 한 50 가까워지면서 밥상 차려주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식사 준비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가 힘들면 나 막 먹기 싫고 막 거르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약은 먹어야겠고 걸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가 힘들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제가 살살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쉬운 건 일단 외식이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일단 한 끼를 뚝딱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왕이면 메뉴를 채소, 아까 지금 나물 이만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 이상 채워줘야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외식 메뉴도 이런 채소나 곡류나 육류가 다 포함된 식단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외식하러 나갔는데 칼국수 없어요. 뭐가 없어요? 채소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곡류라고 얘기하는 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4분의 1만 채워야 되는데 얘는 큰 대접에 한가득 곡류만 잔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는 사실상 조금 그렇죠. 막 반 이상 남겨야 돼요, 면을. 막 그런데 그럼 아깝잖아요. 뭐 다른 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메뉴보다는 이왕이면 채소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전 끼니, 쉽게 말하면 전 끼니에서 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떡 하나 먹고 아침을 끝냈다. 그러면 떡에서는 곡류는 먹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었으면 그 다음 끼니에서 외식할 때 못 먹었던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매 끼니 균형 있게 먹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전체를 놓고라도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끼니에 못 먹었던 거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이왕이면 빼는 게 좋겠다.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겠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좀 거르는 거죠. 그래서 한식 종류가 선택하실 때 그래도 반찬도 고루고루 나오고 뭐 이러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뭐 나는 당뇨병 환자라고 맨날 외식하면서 집에서 먹는 밥을 뭐 밖에까지 나가서 꼭 밥을 먹어야 되나? 다른 것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실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뭘 드시러 가시던지 첫 번째 이렇게 샐러드 같은 메뉴 있으면 그런 것 좀 먼저 시켜서 샐러드 같은 거 좀 많이 드셔서 배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음식 이제 고루고루 보시면서 이게 좀 너무 넘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덜어내시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즉석식품을 그냥 간단하게 사서 먹는 방법도 있죠. 밥상 차리기 싫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뭐 이런 거 참 많이 편의점 가서 사 먹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외식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이 되게 인기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뭐 라면이라든지 삼각김밥, 뭐 요즘에 죽도 많이 팔아요. 죽, 빵 등등의 즉석식품을 만약에 먹는다 치면 얘네들은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칼국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왕 혹시나 간단하게 무언가서 사서 드실 거면 반찬이 좀 고루고루 들어있는 도시락 종류를 사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리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종류가 그래도 그 안에 무언가 재료가 좀 고루고루 들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해서 사서 드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즉석식품을 살 때도 영양적 균형을 조금 생각하셔서 샐러드나 뭐 삶거나 구운 계란, 치즈,
닭가슴살, 견과류 등등을 다 같이 파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사서 곁들여 드시라는 뜻이에요. 정 내가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고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으면 라면에 옆에 샐러드 챙겨놓고 계란이라도 하나 넣어서 드시면 조금 낫더라. 자, 그리고 만약에 즉석밥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밥을 해놔도 햇반이 있으면 햇반을 돌려 먹어요. 참 모르겠어요. 더 맛있대요. 그래서 즉석밥도 그냥 비상으로 이렇게 구비해서 두시는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즉석밥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왕이면 잡곡밥, 현미밥, 뭐 귀리밥, 그다음에 곤약이 섞여 있는 곤약밥도 있어요. 곤약밥, 그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혈당을 좀 조절시켜주는 요 기능성 재료거든요. 요거를 밥에다 섞은 그런 밥들도 있습니다. 햇밥 CJ에서 나온 건데 요런 즉석밥을 이용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석식품 구입할 때는 항상 제품 표장에 있는 그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셔서 열량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저래 나는 항상 식사 준비가 좀 어려워서 끼니를 좀 자꾸 거르는 때가 많다라고 하실 때는 식단용 식사관리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임상영양사에 의해서 이제 질환별로 식단이 다 설계가 돼서 뭐 일주일에 5번 뭐 이런 식으로 배달 오는 그런 식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비용적으로 뭐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셨을 때 혈당 관리가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기침이 나네요. 그다음에 잠깐 기침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건조한가 봐요. 그래서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밀키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된장찌개 끓이기, 뭐 쌀국수 끓이기, 칼국수 끓이기. 그래서 이제 이런 간편 조리 세트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시간이 조금 그래도 되시면 집에서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데 이제 밀키트 이용할 때는 재료를 보시고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칼국수 밀키트 사왔으면 채소를 더 먹고 싶으면 집에 있는 뭐 배추라든지 뭐 버섯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재료를 조금 더 넣어서 재료를 조금 더 필요한 건 넣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재료는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식사 준비가 많이 힘들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식. 뭐 나는 밥 먹는 거 너무 귀찮아서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간식의 의미가 좀 애매하죠, 사실은.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그런 식품인데 당뇨병 환자는 사실 간식을 아예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간식 먹으면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막 올라가니까 간식을 굳이 먹어야 되느냐. 삼시세끼 식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식사로서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몇 끼 삼시세끼를 차려 먹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적당한 간식을 잘 선택한다면 이것이 굳이 꼭 못 먹게 막아야 될 음식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간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하루 식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까 먹으려고 했던 칼로리가 1,500이면 1,500칼로리를 세 끼 식사로 다 드시고 간식을 드시면 간식은 초과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간식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식사량을 조절해 놨다면 간식을 드셔도
크게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하루 식사 계획 안에서 밥량을 좀 조절하면서 간식을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고,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이제 여기 보면 식사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좀 보충하면 좋겠다, 간식을 통해서. 그리고 간식이 그 인슐린을 맞거나 또는 이제 약을 드셨을 때 그 작용 시간이 좀 피크로 올라갈 때 맞춰서 간식을 드신다고 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평소보다 운동을 좀 많이 했거나 활동량이 많이 늘었을 때는 일부러라도 간식을 조금 드셔서 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드실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에서 열량이나 당분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을 좀 습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적절한 간식 중에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뒤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뉴케어 당 플랜이 지금 다 자리에 주어져 있어요. 요게 영양 보충 음료인데, 이 영양 보충 음료는 간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식사 대신으로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그 영양소의 구성을 당뇨병 환자한테 딱 맞춰서 놨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간식에 비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대신 그 한 병당 200칼로리 정도 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전체 식사 계획에 포함시키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500을 먹는데 내가 당 플랜을 만약 먹는다. 그러면 식사 대용이 된다면 한 2개를 드시면 식사 대용이 될 거예요. 400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간식으로 먹는다고 치면 한 200 정도가 추가될 거 생각해서 식사에 드시는 양을 뭐 하루에 끼니는 한 400씩만 먹고, 그럼 4, 3, 12에서 1200칼로리만 식사를 먹고 한 300칼로리를 간식으로 빼놓는데 그중에 요 당 플랜을 먹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딱히 당뇨 환자용은 아닌데 요즘에 워낙 많이 먹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먹고 뭐 이래가지고 뭐 단백질이 더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너무 막 단백질 위주로 막 많이 들었어요. 한 야당 단백질 뭐 24g이 들었다 막 이렇게 막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체 먹는 양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단백질이 몰리지 않게 이것도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당뇨 환자한테 맞춰진 제품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좀 도움 될 거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거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당뇨는 얼만큼 들었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이제 간식으로 한두 번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제품이나 또는 이게 아몬드 음료라 그래서, 아몬드 음료 혹시 드셔보셨어요? 메이커 뭐 그다음 또 귀리 음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우유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자, 얘가 우유랑 사실 좀 다른데, 자 정리해 볼게요. 유제품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굉장히 권장이 되고, 이왕 뭐 내가 좀 체중도 줄이고 싶고 고지혈증 위험도 있는 것 같다 그럼 저지방 우유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혹시나 나 우유만 먹으면 배 아프다 이런 분들, 유당 불내증 있는 경우엔 락토프리 우유라고 소화가 잘 되는 우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두유나 무가당 요거트 등으로 대체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 음료나 귀리 음료는 명확하게는 유제품은 아니에요. 식물성에 있는 그 제품을 갈아서 우유 같은 비슷한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유보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열량이 다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용 환자들이 그걸 우유처럼 먹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우유는 아니고, 우유에는 특징적으로 칼슘 함량이 좀 풍부한데 이런 귀리 음료나 이런 음료에는 그런 것들은 좀 적습니다. 무기질 그런 쪽은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으니까 이런 거 드시고 나면 좀 칼로리 좀 낮추면서 배는 좀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식후 공복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땅콩이나 견과류. 사실 견과류는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면 제가 지방 한 단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기름 한 작은 술이 지방 한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량으로 따지면 이제 기름 한 스푼에 5g이면 한 45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땅콩 한 8알이 그 정도 열량이 나와요. 호두도 한 개 반 정도. 그러니까 사실 한 줌 땅콩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열량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그래도
적당히만 드시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워낙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높아지는 게 그게 좀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케어 당플랜 한입 영양 안심 바라는 게 여기 요즘에 광고에 나와서 그리고서 여기 보면 저당 안심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당이 없다고 막 안심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저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견과류는 원래 견과류 자체는 당분이 없어요. 당분이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은 많이 먹었을 때 내가 당분이 아니라 지방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봉다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들은 당분, 그러니까 이 견과류만 넣으면 글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맛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꼭 건과일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블루베리 말린 거나 뭐 이렇게 말린 거. 그래서 건과일 말린 게 같이 섞이다 보면 건과일이 별건 아니지만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당분과 지방 섭취가 모두 다 증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적절한 간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견과류나 뭐 유제품 적당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섭취하실 수 있고, 뭐 식사 조절하기 어려워서 한 끼 식사 정도는 간단하게 대용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식사를 대신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하루 식사 전체적인 계획에서 넘치지 않게 그것만 조절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자, 합병증이 혹시나 있을 때 식사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저 혼자 지금 한 40분 떠들었는데 많이 좀 지루하시죠? 지금까지 얘기는 사실상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니,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평이했어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심각하죠. 아, 합병증? 보면 딱 머릿속에서 이제 좀 뭐랄까 스트레스 받아요. 아직은 합병증이 없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막 되죠. 제일 많은 합병증이 이제 신장 합병증 얘기해 볼게요.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장 질환이 뭐 이제 생기는데 그 신장 질환이 생기는 주 원인이 당뇨병인 경우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의 이제 신증이란 이제 그런 나름 진단을 받아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죠. 어떡하지? 나 어디 뭐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이러다가 난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신장 이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당뇨병성 신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신경 써야 될 게 단백질인데요. 예전에는 당뇨병성 신증이 진단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줄여 먹으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점점점 나빠지니까 줄여 먹자라고 얘기했던 게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최근 연구 결과를 계속 조합을 하다 보니 굳이 줄여 먹은 사람도 별로 신장 기능 나빠지는데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는 줄여 먹으면 신장 나빠지는 게 좀 덜 나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여 먹은 사람이나 그냥 그대로 먹은 사람이나 놓고 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단백질을 적게 먹은 그룹이 영양 상태만 더 나빠진 거예요. 단백질을 못 먹어서. 그래서 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환자 상태만 더 나빠졌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줄여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더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으로 드시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 먹던 양에서 더 많이 못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증이 지하면 적당한 양에, 그래서 과다한 섭취나 제한은 피한다예요. 과다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줄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줄였을 때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가 같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고 영양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아주 많이 진행됐고 투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단백질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석을 하면 괜찮거든요. 투석을 하게 되면 사실 단백질 섭취를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 올 건데 이제 투석하기 전까지는 아주 많이 진행된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그때는 제한해요. 하지만 당뇨병성 신증을 처음 진단받자마자 무조건 나 이제 고기 안 먹을래 이렇게는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이제 질이 좋은 단백질이라 그래서 채소나 뭐 에도 다
단백질이 들었어요. 쌀에도 들었고 밀에도 들었는데 그런 단백질 말고 질 좋은 단백질, 고기나 생선, 계란,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좀 더 신경 써서 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좀 이런 내용도 좀 개별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 섭취, 아까도 나트륨 줄여 먹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짜게 먹지 말자 정도라고 한다면 신증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 써서 줄여 드셔야 됩니다. 자,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어디까지 줄여 먹어야 되냐? 그러면 목표가 하루에 소금으로 한 6g이라 그래요. 6g. 그 2300m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사실 감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 번만 볼게요. 저희가 나트륨 섭취 줄이자고 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줄여 먹자 지금 캠페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622였대요. 즉 우리가 먹자고 얘기하는 지금 2300을 기준으로 거의 2배를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줄여서 지금 얼만큼 됐냐면 3200 정도까지 줄였대요. 많이 싱겁게 먹자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목표보다는 어때요? 많이 높죠. 그러니까 난 좀 싱겁게 먹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목표의 그 소금 섭취량보다는 넘치게 드시고 계셔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 진단돼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 분들은 사실상 음식의 간을 거의 안 하고 드시는 게 이제 습관화 되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정말로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할 만큼 많이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있으면 열량은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단백질, 질 좋은 단백질 드세요라고 했던 게 칼로리를 좀 잘 안 챙겨 드시고 막 밥을 줄이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열량 섭취를 하고 근데 만약 비만하다. 비만하면 사실은 체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서 열량 섭취를 좀 조절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신증이 많이 진행됐어요. 이럴 때는 열량 섭취 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영양 불량 위험이 커져서 막 그때는 막 살 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영양 상태 좋게 유지하시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륨이나 이런 거는 인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높을 때 조금 몇 가지 식품 조심하세요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칼륨이 높은 식품은 초록 색깔 잎채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쑥갓, 아우, 근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칼륨이 높은데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칼륨이 높다고 이제 사람마다 신증이 있어도 칼륨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칼륨이 높다 그럴 때는 이런 잡곡이나 내지는 콩 종류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잎채소, 초록색 잎채소나 뭐 이런 종류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인산 혈증이라 그래서 인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인 많은 식품을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뭔가 이렇게 진료하시는 병원에서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가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요건 이제 일명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지혈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콜레스테롤 많은 식품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포화지방 대신 포화지방은 실온에 뒀을 때 굳는 기름이에요. 굳는 기름 뭐예요? 돼지기름, 소기름 굳죠. 버터, 마가린 다 굳어 있잖아요. 그런 굳는 기름보다는 흐를 수 있는 불포화 지방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굳는 기름을 많이 쓰는 뭐 마가린, 버터 막 들어가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과자 등 좀 조심하시고 저지방 유제품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특히나 높은 뭐 계란 노른자나 뭐 내장육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비만한 경우에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체중을 감소해야 됩니다. 자, 체중 줄이기 위해서 칼로리 줄이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칼로리 줄이는 식사 팁이에요. 살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이거 뭐냐면
밥 한 공기랑 같은 칼로리를 가진 거를 묵을 한번 썰어봤더니 묵은 거의 한 2모를 먹어야 같은 칼로리가 돼요. 근데 밥 한 공기 먹으면 배가 별로 안 부른데 묵은 한 2모 먹으면 너무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는 거 대신에 묵 같은 거를 좀 이제 같이 먹거나 대신 먹거나 그러면 열량은 조금 줄일 수 있다. 대신 이제 묵을 먹을 때 2모를 다 먹지 않는 거죠. 한 1모 정도 먹으면 밥 반 공기 정도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곤약이 칼로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곤약이 쌀처럼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곤약을 가공했어요. 쌀알처럼. 그래서 곤약쌀을 사서 밥에 조금 섞어서 밥을 지으면 열량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곤약이 실곤약이라 해서 국수처럼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곤약 같은 걸로 이용해서 비빔국수를 해서 드신다거나 그래도 열량을 많이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류 섭취하실 때는 당연히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기름 적은 부위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열량 차이가 많이 나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거죠. 그다음에 양념. 양념도 생각보다 열량이 있어요. 같은 고기 부위도 그냥 구워 드시는 거랑 양념해서 구워 드시는 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양념 없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 조리할 때도 기본적으로 후라이보다는 찜, 뭐 볶음보다는 구이 이런 쪽으로 가면 열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증에 따른 식사 조절 방법의 이상지질혈증, 기름기 주의하자, 체중 조절하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 많이 먹자, 알코올 줄이자, 운동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이런 습관이 잠깐으로 끝나면 안 된다. 왜냐? 이상지질혈증 한 번 좋아졌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빠질 수 있으니까 변화된 생활습관 꾸준히 유지하자까지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 10분 남았는데 관심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이 시계를 보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이 내용 빼고 가도 될까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넣었는데 짧게? 아니 저는 계속 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아, 참 미리 팁을 주셨으면 제가 저 빠르게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혈당 관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조사한 결과예요. 자,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많이 드셔보셨대요. 왜 드셔보셨냐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정말 효과 있었냐 물어봤더니 글쎄요 점점점. 그래서 좋았어요도 있었지만 글쎄요도 점점점.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누가 조사한 거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드시더라라는 거죠. 자,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중에 요즘에 많이 드시는 게 보니까 여주. 여주 드셔보셨어요? 여주 드셔보시니까 좋으세요? 괜찮으셨어요? 여주는요 맛이 너무 써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는 고과, 이게 쓸 고자 써가지고 쓴맛 나는 과일. 외국 말로는 비터 메론이라고 아주 쓴 메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주의 열매 성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성분 중에 카란틴이라는 성분, 비신, 폴리펩타이드 P 이런 것들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요게 이제 여주는 항암, 항바이러스, 뭐 항염증, 진통 등의 양리 활성이 밝혀졌어요. 근데 얘는 너무 써서 그냥은 못 먹어요. 주로 말려서 차로 이제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가루를 내 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주는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혹시나 얘가 너무 쓰니까 먹기 좋게 한다고 설탕, 이렇게 당분을 좀 넣는 음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돼지 감자 또 많이 드셔요. 돼지 감자 드셔보셨나요? 얘는? 얘도 좋으세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사실은. 차로 드시니까 혈당 좀 떨어지셨어요? 별로 못 느끼셨어요? 자, 이게 돼지 감자가 이제 뚱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감자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감자란 이름이 붙었지 감자하고는 그러니까 성분은 비슷하지도 않아요. 자, 돼지 감자의 중요한 성분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성분이고 요게 혈당을 조금 조절하는 기능성이 밝혀진 성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거나 비만 개선 효과 등등에 대해서 이제 돼지 감자가 이제 이렇게 기능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말린 돼지 감자로 차로 우려러 마시는데 얘는요 많이 드시면 배가 너무 빵빵해진다거나 위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량 섭취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 감자 안에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합병증이 있고 칼륨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얘를 자꾸 차로 우려서 드시게 되면 그로 인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파즙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양파즙, 저희 집에도 사실 양파즙 있어요. 굉장히 달기는 달아요. 양파를 얼마나 많이 농축을 했는지. 양파즙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양파의 주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랑 황화합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항당뇨병 작용을 하는 케르세틴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고, 그래서 혈압도 낮추고 혈액 내 지질 농도도 낮추고 혈액 응고 과정도 늦추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요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어요. 양파는 여기 보면 1923년부터 보고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파를 드시고 계시고 뭐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특유의 요 매운맛 성분이 위를 좀 자극을 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잘못 드시면 그 증상이 더 위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엑기스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 좀 있습니다. 단맛도 좀 있고. 그래서 제품마다 열량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확인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양파즙 같은 게 그냥 자그마한 업체에서 그냥 만들잖아요. 영양 성분이니 그 안에 뭘 넣는지 하나도 모르게 판매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양파만 넣는지 뭘 또 넣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장기간 양파즙을 먹었을 때 출혈 경향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고 뭘까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자동으로 화면이 꺼졌나 봐요. 저는 건드린 게 없는데. 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서 자, 너는 정말 건강에 정말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라고 꽝꽝꽝 도장 찍어주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크 붙은 제품 선택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속지 않고 잘 이제 저기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기능성 원료도 되게 많다라고 했죠. 저 이거 읽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당뇨병을 낮출 수 있는 식품이 뭔가 사람들이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검색해 본 거거든요. 구아바, 여주, 생강, 고추 등등등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만큼 당뇨병을 정말 당을 낮출 수 있게 연구된 그런 식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요만한 성분만, 요만한 효과만 가지고도 이만큼 광고를 해서 파는 제품들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이 연구된다고 한 식품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속지 않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과신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사실 곁다리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식사, 약물, 운동 다 잘 하시면 안 드셔도 상관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움받고 싶다면 얘는 정말 그냥 살짝 도움이지 얘가 나를 다 도와주는 건 아니다.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얘가 좋다더라 해서 사면 안 돼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 잘못하면 오용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성분, 첨가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 지나치게 과신하시지 마시고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식품이 섭취를 해도
나의 현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볼게요. 짧게. 자, 당뇨병은 결국 생활습관병입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사나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때 골고루 알맞게 식사하시는 건강식을 그러니까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실천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